KCC 2024년 실적을 스로프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7.1회전인데 저는 이게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PBR은 0.35로 역시 낮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변동범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CC가 2025년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이 1조 6천억 원대입니다. 0.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2%가 감소했습니다. 분석 내용의 핵심 내용들을 좀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재고자산의 변동법인은 WCAI이어야 한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첫 법인세 부채 비율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캐시 버퍼와 비교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 주식을 높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전략적 제휴로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삼성물산의 주주 내역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KCC는 내산 페인트, 해상 페인트의 강자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하부도료 요거를 보통 농막이 페인트라고 보통 하는데 일반 종전에는 원료의 그 납을 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납이 나중에 벗겨지면은 인체에 안 좋기 때문에 아연을 사용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용어로는 징크 리치 프라이머라고 그렇게 1차 도료 이름이 되어 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기억하냐 그러면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구매를 했을 때 KCC에 페인트를 사가지고 계약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써야 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살 때마다 견적할 필요 없이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공장 건설 완료하고 유지 보수하는데도 KCC 페인트를 썼는데 그때는 KCC라고 안 그러고 저는 고려화학으로 돼 있을 때 그런 기억이 나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1,269억 원으로 개별입니다. 4.2% 증가했는데 재고는 7.4% 증가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4.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70억 원으로 2.4%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연결도 매출은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로서 영업이익률은 10.8%, 물론 0.7% 하락했습니다만은 2022년도 6.6%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상태로 되어 있네요.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조 3,268억 원으로서 5.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0.9%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루분율은 0.4%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는 4.2% 증가했고요. 그래서 TOE 생산성은 1.22로서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1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8억 5,9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년 연속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스루풋 영업이익은 더 적게 나옵니다. 재고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품, 반제품, 상품, 제공품을 WCAI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227억 증가했고 2023년에는 495억 원이나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428억 원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마이너스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면은 일단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가 이중으로 그 증감액이 잡혀가지고 제조원가가 왜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더하기 여기 있는 그 가공비를 더하면 제조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3,169억 원으로 6.2%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4.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조 4,72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469억 원을 뺀 1조 25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뭐 수십 개 공장을 가지고 있죠. 가공 비율은 43%, 재료 비율은 57%, 소득점 두 자리까지 약간 올라간 거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나마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검증을 해보면은 갭이 90억 4,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아까 그 전체로 보기 때문에 BWCA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갭2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까지 추적을 하면은 미착품의 증감입니다. 그러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표준이 아니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제조 원가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왜곡이 된다. 어쨌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속하면 문제 없지 않냐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과평가에 왜곡이 생긴다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K 총 제조 비용도 1단계에서의 갭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그 일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재고 자산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48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41억 원밖에 증가 안 했어요. 7억 6,40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돈이 어디로 간 거냐 또는 2023년대는 또 반대고요. 요거 추적이 안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아니에요. 또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반영을 한 게 아니고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취득 원가로 했다는 아니 장부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명세하고 증감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잔잔하게 맞히지를 못하고 있네요. 공장이 여러 군데라서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은 맞춰줘야 될 텐데 왜 못 맞힐까?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009억 원이 나갔네요. 3.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688명으로 73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8,160만 원으로 1.5% 상승했습니다. 많이 안 올라갔죠. 많이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은 계속 내려가고 매출은 증가하는데 전력비가 6.9%, 전기료가 올라갔죠. 연료비는 좀 내려갔네요. 13.2%. 지급수수료는 6.3% 증가했습니다.
백년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022년도 8.2회전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거 재고의 돈이 너무 쟁기인되는 것은 이거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2회전 정도는 최하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KCC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수료분율도 떨어졌어요. 두 가지가 다 떨어지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미지급 법인세 내지는 이연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로 잡히는데 정부에 낼 세금을 빨리빨리 내야지 이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그래서 총 부채 총계에 어느 정도 되겠느냐 9.6%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현금 보포가 9.9%인데 이건 전체 영업비용의 9.9%거든요. 그 세금은 우리 빨리빨리 냅시다. 이게 비율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거를 그 이자 부채율은 별도로 제가 그 현금 지표에서 뽑고 있으니까 요거로 당분간 대체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일거리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영업하고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올라갔습니다. 수금은 빨리 하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납품 협력업체한테 잘해준다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원재료 공급업체가 시장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내려가야 됩니다. 회전율이.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단순 평균으로 가중 평균하기가 어렵습니다. 2.4% 내려갔어요. 판매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0.6%. 나름대로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선박용 도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동차용 도료 나와 있는데 이 공업용 도료와 선박용 도료의 농막의 페인트를 징크리치 프라이머라고 그래서 좀 비쌀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선박용도로 그 수출품 같은 건 가격이 올랐죠. 내수는 싸게 했어도 선박용도로는 다 올라갔죠. 이렇게 해서 그 조선업이 잘 되면은 또 KCC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동차는 수출용 도료가 좀 더 싸졌네요. 국내 거는 좀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1, 2차 출원은 다 상승이에요. 원재료 가격이 상품 물론 포함입니다만은 상품 가격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으니까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입증이 좀 됐어야 되는데 가중평균을 하면 되려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이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을 WCAI로 해놓고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실적에 의해서 2025년도 예측을 해보면은
운영 경비가 4.2% 증가했는데 3%까지 좀 억제를 한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스루풋상으로 1% 이익이 났는데 1% 영업이익이면은 이건 장사도 아니에요. 2.5% 좀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하면은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3조 2,178억 원 매가 예상이 됩니다. 3% 이 생산을 매출을 더 하는 거로 했을 때 한 3조 2,220억. 스루풋율은 변경을 안 했어요.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로. 그래서 실행을 요거를 판매 단가라고 뭘 하나 한다면은 320만 원에 팔면은 31만 6천 원 남는 거로. 그게 한 1%좀 넘는 거죠. 1%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320에 30만 원이면 10%죠. 1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을 7.6%까지 좀 올려보면은 판매 단가 효과가 345만 4천으로 올라가는 거로 저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믿습니다. 운영경비가 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1만 9천 원으로 거의 10만 원 이익을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는데 일반적인 그 트렌드에 해당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회계 예산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로 했을 때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재고의 증가는 GDP가 올라간다고 다들 좋아하지만은 GDP의 재고 증감이 영향을 미치는 거로 국내 한국은행 GDP 발표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재고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업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 GDP의 재고 증감 그거를 빼야 된다고 믿습니다. 현금 순이익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7,306억 원을 벌었습니다. 버는 돈은 실질적으로 거꾸로 증가하고 있네요. 손익계산상 영업이익은 내려가지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현금 비용, 감가상각비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익은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금으로는 번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EMS 영업활동 전체 유입된 돈은 5,379억 원이고 최종 5,52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그럼 돈을 썼느냐? 최종적으로 돈을 번 게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1조 33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를 그 국내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캐펙스가 마이너스로 표현되면은 계속 사업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한테 1631억 원을 추가로 더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34.6%로 조금 올랐어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똑같은 금액인데 588억 원, 이익 배당률이 되겠고 ROE 0.7이니까 배당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두 가지가 합친 게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인데 1,043억 원이 잉여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팩스로서 1조 332억 원이 증가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그 9,05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주가는 25만 2,500원으로 연초보다 24,500원 증가했고 PBR은 0.32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주 낮죠? 1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정몽진 씨가 19.58%, 정몽열 씨가 6.31%, 연금공단이 10.06%, 외국인이 10.48%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메릴린치, JP모건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이 여기 153만 2,300주죠. 그러면은 정몽진 씨 같은 수준 거의 한 18%, 한 1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25에서 한 16% 정도 더하면 한 40 몇 프로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기 주식을 높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